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유전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한 이탈리아인 남성이 한국 여행을 진행하던 중 매우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를 겪었다는 놀랍고도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이 이탈리아인 남성은 평소 자신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최초로 심장마비 증상이 발생한 곳이 한국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가 한국에서 겪은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과 심장을 얻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5년이 넘게 살고 있네요. 저는 디자인의 도시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탈리아인 비루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탈리아의 문화보다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매체로 접한 한국의 문화나 한류, 트렌드 또는 한국의 독립 영화들의 크나큰 매력을 느끼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저 한국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 온 아주 특이한 이탈리아인입니다. 물론 이탈리아에서 학업을 공부하며 지낼 때 누군가 한국어를 공부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단 하나의 제안도 받지 않았고 오직 저 스스로 꼭 나중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하며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정착하고 싶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저는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온 특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더욱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생산되는 일종의 영화 산업 콘텐츠들이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고등학교 공부 과정에서부터 학교에서 수업하는 평균적인 지식 수준의 공부는 단 하나도 하지 않았고 오직 제가 관심 있어 한 영화 산업과 영상 관련 전공들의 책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영화라는 산업 자체를 공부해왔을 만큼 저에게 한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독립영화나 상업영화들은 정말 신세계일 정도로 특이하고도 강렬한 영화들이 참 많았어요. 특히나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에 있는 그대로, 즉 현실감을 추구하는 영화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서 한국의 도시는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또 한국인들은 어떤 생활의 특징들이나 문화를 가졌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배우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만큼 저의 꿈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빼놓고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처럼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확실히 알고 있을 만큼 저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만 제 가슴 왼쪽에 위치한 심장에 대해서만큼은 아직도 잘 파악이 되지가 않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강하게 느낄 정도로 평범한 남들과는 아주 다른 치명적인 신체적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 몸 안에 있는 심장이 저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멈춰버리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선천적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부모님에 따르면 제가 세상 밖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심장의 모양이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기형적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저를 출산하고 곧바로 의사와 대화를 나눠본 저의 부모님은 검사 결과 큰 수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선천성 심장 질환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좌절감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지 또한 선천적인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병원에 들러 각종 심장에 관련된 중심 검사를 받으실 정도로 저는 어떻게 보면 다소 운이 좋지 않게도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심장 질환과 관련된 유전적 질환을 물려받은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이미 제 몸속에 시작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저를 소중하게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조금 더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부모님께서 마음 편하게 기뻐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종종 들면서 저 자신을 원망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생각도 자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다행스럽게도 저는 어렸을 때에는
심장으로 인한 어떠한 아픔을 전혀 못 느꼈을 정도로 남들과 똑같이, 어쩌면 다른 또래의 남자애들보다 더욱 활동적으로 자라온 것 같습니다. 영화라는 취미 자체에 눈을 뜨기 전 저는 매일매일 밖으로 나가 놀 정도로 활동적인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친구들과 각종 체육 활동들을 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고, 또 제가 다니던 학교를 대표해 축구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저는 점점 제 몸 안에 있는 심장에 대해 스스로 관대해지고 원망하지 않을 만큼 건강하게 자라나갔어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 저의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친 운동을 하거나 축구를 하는 것을 보면 날마다 불안한 나날이었을 만큼, 혹시나 제가 운동을 하다가 쓰러질 경우를 대비해 저 몰래 제가 참가하고 있는 축구대회를 멀리서 구경하거나 제가 아닌 제주의 친한 친구들의 핸드폰 번호를 전부 알고 있을 정도였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가진 심장 질환에 대해 별것 아니라는 태도를 고수하던 저와는 달리 저의 부모님은 제가 가진 심장 질환에 대해 항상 조심해야 된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심장 때문에 불편하거나 아팠던 기억이 있지 않아서 어느샌가부터 제가 가진 심장이 혹시나 남들보다 더욱 뛰어나고 건강한 상태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아무런 대비 없이 그렇게 제가 가진 심장 질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아주 자연스럽게 점점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심장에 대한 문제들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제가 어느샌가 관심을 두고 좋아하게 된 한국 영화 산업과 관련된 전공 공부들을 하면서 언젠가는 한국으로의 유학도 꿈꾸는 제 전공 분야인 영화 산업으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저의 두 눈을 믿지 못할 만큼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다니던 학교에, 그것도 저와 같은 전공과 학생으로, 제가 그토록이나 관심 있어 하던 한국인 친구가 유학을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 한국에 엄청난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인터넷 매체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또 한국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한국으로의 유학이나 여행도 꿈꿔왔었지만,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단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저에게는 언젠가 이루어야 할 하나의 목표처럼 자리 잡은 상태였기에, 저는 저와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그 한국인 친구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늘을 날 것 같은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저는 그 한국인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한국인 친구는 외국인 친구들에 대해 어떠한 선입견도 없는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진 친구였고, 그렇게 저와 그 한국인 친구는 서로의 나라나 태어난 환경에 대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는 하면서 점점 둘도 없는 친구 사이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평소 한국에 대한 영화 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정보를 찾아보는 것과 진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친구가 말해주는 경험을 듣는 것은 정말 엄청난 정보의 차이가 있었고, 그렇게 저는 더욱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게 빠져들게 되면서 그 한국인 친구와 언젠가는 함께 한국과 관련된 독립적인 영화를 만들어보자는 공동의 꿈을 키워나가며, 그렇게 저희는 국가를 넘는 우정의 친구로 더욱 돈독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번 방학 시즌에 함께 한국으로 가보지 않겠냐는 말과 함께 이왕 한국으로 가는 김에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한 뒤 인생 처음으로 한국을 여행하는 이탈리아인의 과정들을 찍어서 영화로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는 놀라운 계획을 제안하더라고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준 그 친구한테도 너무나 고마웠지만, 제가 더욱 기쁠 수밖에 없던 것은 그동안 혼자라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시도해 볼 수 없었던 한국 여행을 한국이라는 나라와 지리에 잘 알고 있는 한국인 친구와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사실이 더욱 기뻤습니다. 친구 또한 방학 시즌 중 일정 기간은 한국에 있는 아름다운 명소들을 저에게 직접 소개해주고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를 직접 해주겠다며, 자신이 한국의 전통 음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음식점도 알고 있다면서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는 말까지 해주더군요. 저는 그날부터 하루하루 그 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조금씩 여행 준비를 하며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제나 저의 심장과 몸을 걱정하시던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나라로 여행을 간다는 저의 말을 다 듣지도 않으시고는 절대 안 된다는 말만을 하셨고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장거리로 여행을 떠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면서 저한테 엄청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제가 태어난 직후를 제외하고는 저는 단 한 번도 저의 심장에 대한 아픔을 느끼거나 이상한 징후를 느낀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그렇게 과한 대처를 하는 것이 저의 미래를 계속 압박하는 것이라는 말로 부모님을 설득, 언젠가는 심장 질환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이 저의 완전한 목표라는 것도 차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제 말을 다 들으시고는 혼자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서 같이 가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을 하셨고 혹시 모르니 그 친구에게 제가 가진 심장 질환에 대한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제 몸에 대한 상황을 미리 설명해 놓으라는 고리타분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한국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일단은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친구에게 말해야 되겠다는 사실은 그저 까마득히 잊은 채 저와 한국인 친구의 한국 여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인생 처음으로 도착한 한국은 제가 컴퓨터로만 보던 세상보다 훨씬 밝았고 무언가 미래의 도시처럼 엄청난 중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갔습니다. 이미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가 살던 나라의 공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큰 한국의 공항은 앞으로의 여행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생각만 해도 두근거림을 유발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그 한국인 친구와 함께 도착하자마자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친구가 미리 예약해 놓은 한국의 지역 음식들을 맛보았고 또 친구는 제가 관심 있어 하던 영화 산업과 관련된 서울의 지역 명소들을 꼼꼼히 소개해주면서 그렇게 저희의 첫 번째 여행 일정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첫째 날의 모든 여행 일정을 마치고 친구는 서울의 자기 집에서 자겠다는 말과 함께 저희는 다음 날의 약속을 정한 뒤 헤어졌고 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예약해 놓은 호텔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서울의 도시들을 구경한 뒤 인생 처음으로 한국의 호텔에 혼자 도착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짐을 정리하고 호텔에서 샤워하는데 갑자기 무언가 좋지 않은 가슴 부위에 통증과 함께 순간적으로 앞이 흐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란 저는 이러한 증상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지만 가슴 부위의 통증 것이야 흐려진 증상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여행의 일정 때문에 나의 몸이 잠시 피곤한가 보다 하는 생각만 한 채로 샤워를 마무리하고 빨리 자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에는 또 몸이 굉장히 편안해져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아주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전날의 통증에 대한 원인을 찾아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친구와의 두 번째 여행 일정 장소로 혼자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친구가 도착해 있었고 저는 그 친구를 놀라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친구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여기까지가 저의 마지막 기억이네요. 저는 분명히 친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이러한 마지막 기억 속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한국의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저를 본 한 한국인 간호사분은 다급히 저의 눈에 불빛을 비추시고는 소리가 들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물어보셨고 이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한국인 친구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는 저를 기다리던 중 어디선가 퍽 하는 소리가 나서 그쪽을 돌아보았는데 제가 쓰러져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구조대원의 요청대로 제 가슴에 손을 대어보았지만 아무런 심장 박동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매우 운이 좋았던 사실은 그 한국인 친구가 제세동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친구였다는 사실과 제가 쓰러진 바로 뒤편의 호텔에 마침 심장 제세동기가 갖춰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교육 자체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 그 한국인 친구는 한국에서 이러한 심장 제세동기에 대한 사용법 교육을 학교에서 배웠다는 말을 해주었고 심지어는 어렸을 때 본 TV의 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심장 제세동기에 대한 사용법을 본 기억이 있어 저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놀라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당시 매우 당황했지만 아직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응급구조대원의 제세동기 사용 요청이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그저 저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행스럽게도 친구의 응급처치로 심장이 미약하게나마 뛸 수 있었고 한국의 빠른 의료 인프라로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는 아주 다행스럽게 빠른 응급처치로 이번 위기를 넘겼지만 제가 심정지와 관련된 수술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을 해주시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지금 바로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계획마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곧바로 저는 부모님에게 해외 전화를 이용해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모든 수술과 회복 기간을 지나 지금은 완전히 제2의 기적을 찾아준 한국에 감사하며 그때부터 계속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는 꾸준히 저를 수술해준 한국의 담당 선생님을 찾아뵈면서 저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길래 저는 이제 완전히 안전한 상태예요. 하지만 만약 심장 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공공교육이 거의 없는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마도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국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료체계 교육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각종 구조법이나 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무의식적으로 받는 매우 대단한 나라라는 사실을 한국인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저를 주인공으로 친구와 함께 독립영화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감사한 기억을 절대 잊을 수 없게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받아오던 각종 구조법이나 인공호흡의 중요성에 대한 너무나 소중한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공공의 교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한국에 감사하며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비로 씨도 앞으로 한국에서 더욱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는 한참 멀었어. 이것 좀 봐. 한국에 와본 사람이라면 다 알 걸.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요리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고 일종의 직업학교라고 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유명한 레스토랑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잡아야만 언젠가는 어디 레스토랑 출신의 셰프라는 이력 한 줄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런 이력이라도 있어야 내가 창업을 하더라도 찾아주는 손님이 있기 마련이고요. 경쟁 사회인 지금 시대의 콘셉트에 맞게 철저하게 경쟁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대학교와 다르게 여기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부족한 편이에요. 오직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이득만 생각해야 하죠. 일반적인 대학이었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성이 좋지 않은 학생은 도태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저 요리만 잘하고 그저 음식에 대한 감각만 뛰어나면 취직을 잘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다들 남들에 대한 배려 따위는 접어두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학교에서 만나게 된 한국인 유학생인 미라만큼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미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는 친구였습니다.
지금도 이 학교의 분위기는 늘 싸늘하고 냉담한 편이지만 그래도 미라의 분위기 메이킹 덕분에 그나마 조금 온기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라는 조금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한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호텔의 조리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고 5년 넘게 근무했으나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서 요리를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탈리아에 유학을 와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워간 뒤 나중에 자신의 멋지고 유명한 레스토랑을 꾸미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저보다 나이도 한참 많을 거예요. 참 제가 어떻게 미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냐고요. 쌀쌀맞던 제 마음을 보아가 녹여버린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평소와 같이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 내 요리를 완성해야 하는 시험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이었고 오직 자신의 미션만 생각한 채 다른 사람들 따위는 안중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준비해온 조리도구들을 품 안에 소중하게 간직하며 조리대 앞에 선 채 시험 주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대형 화면에 시험 주제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연어 요리로 주제가 떨어졌고 그제서야 학생들은 가죽으로 감싸고 있던 자신의 조리도구들을 조리대에 펼치며 날카로운 칼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저도 가죽으로 된 조리 가방을 조리대 위에 펼쳤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칼이 빠져 있었어요. 저는 제 시간 안에 요리를 해내지 못하면 이번 시험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평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던 제가 이번 학기에서 낙제 점수를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옆자리에 있던 미라가 저희 구세주였습니다.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제가 칼이 없어서 당황해하는 모습을 본 학생들도 많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좌절을 초월한 감정으로 정신을 놓고 멍하니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저를 보고서 일하는 저에게 무슨 문제 있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라는 저에게 자신의 칼을 빌려줄 테니 칼을 가운데 놓고 서로 필요할 때 같이 쓰자고 얘기해 주더군요. 대신에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말과 함께요. 미라도 다른 학생들처럼 시간에 쫓겨 조리를 해야 하는 이 시험에서 긴장 가득한 얼굴을 하고 그런 말을 했지만 그녀가 보여준 배려는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할 새도 없이 빠른 속도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옆 조리대에서 미라도 마찬가지로 이마에 땀이 날 만큼 빠르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라의 배려가 있은 이후로 저는 미라와 친해졌습니다. 미라와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미라의 고향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미라는 대부분 이탈리아 방식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가끔씩 한국적인 행동이나 말들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미라의 행동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기적이지 않구나,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알고 보면 속으로는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번화가를 걷던 중 저희 앞을 지나가던 사람이 실수로 카드를 흘린 적이 있는데 그 카드를 주어서 바로 가져다 준다거나 버스를 같이 탑승했는데 머리가 하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준다던가 하는 것들 말이죠. 미라의 그런 배려와 친절을 받은 이탈리아인들은 하나같이 미라에게 너무나 감사해야 하는 말과 표정이었습니다. 남의 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리던 노인이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고 힘겹게 이동하던지 극한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평소에 습관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그 중요한 시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을 빼앗길 것을 알면서도 옆조리대에서 좌절하고 있는 저에게 그 칼을 빌려준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가 미라를 좋아할 수밖에요. 미라와 대화를 할 때면 지금 눈앞에 놓인 학교 이야기나 남자친구 이야기, 가족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는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탈리아인 친구를 사귄다고 해도 똑같겠죠.
하지만 미라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었고 그 이야기들은 늘 흥미로웠어요.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반면에 생각보다 다른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미라에게 도움을 받기도 미라의 이탈리아 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하며 학교에서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라는 긴 방학을 맞아 미라가 한국에서 쉬다 오겠다고 결정했을 때 미라를 따라서 한국에 가기로 마음먹기도 했어요. 미라도 제가 따라온다고만 하면 자기 방에서 같이 지내면서 한국 구경도 하고 이참에 해외에 나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이탈리아의 다른 여행객들보다 한국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한국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훌륭한 가이드가 있는 한국에서의 여행이라니 가기 전부터 기대가 되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료 화장실 개념이라는 것도 없다고 하고 공용 화장실이 정말 깨끗하다는 것 등 아주 사소하지만 많은 것들이 이탈리아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인터넷으로 아무리 검색해봐도 안 나오는 한국의 모습들이 있다며 너무 미리 알고 가면 재미없지 않겠냐며 제가 적극적으로 검색하는 것을 만류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다소 궁금증을 가진 채로 미라를 따라 한국으로 갔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느끼기에 한국의 공항에서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무엇인지 느낀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형 여객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저희 비행기에만 승객이 400명이 넘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입국 소속 절차는 20개가 넘는 부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저희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불이 꺼져 있던 입국 소속 부스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 뒤에 비행기가 또 도착했는지 입국 수속장은 그야말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새로 불이 켜진 입국 수속버스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줄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미라는 이미 내국인 전용 입국 소속을 마쳐버려서 시야에서 보이지도 않더군요. 한국의 공무원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매우 빠른 속도로 처리해 나갔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만큼 불친절함이나 귀찮은 듯한 공무원의 표정을 예상했지만 입국을 담당하는 한국 임직원의 표정은 여유 있고 프로페셔널했습니다.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입국 심사를 받는 저에게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그녀가 미소 지었을 때 저도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놀러 갔을 때 그때 미국 LA 공항의 직원들은 바쁜 업무를 처리한 답이고 입국하는 손님들에게 다소 불친절했던 모습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승객을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한국에서는 불친절한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도착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이런 사소한 것도 그 나라를 처음 가보는 외국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마음의 안정,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올려주기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첫 인상은 100점 만점에 200점을 주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라와 함께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미라의 집인 대구로 향했어요. 미라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자기 집이 나온다고 했고 해외여행을 하며 공항에서 내린 뒤 또다시 장거리 버스를 타야 하는 일은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일이니 당연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버스라는 것이 아무리 편해도 불편하기 마련이고 아무리 좋아봤자 버스라고 생각했고 저는 한국에 도착한 뒤 장거리 비행 직후 바로 장거리 버스를 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미라는 생각보다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다며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의 공항버스는 굉장히 넓은 좌석에 굉장히 많은 편의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핸드폰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 그 자체로도 저에게는 혁명과도 같았어요. 게다가 버튼을 누르면 화장실에 갈 수 있게 휴게소에 정차해주세요라는 의미를 담은 버튼도 있었는데 그것을 함부로 누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말 안 통하는 외국에서 이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은 부담이 안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소하지만 작은 배려를 잘하던 미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사소한 배려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적당히 뒤로 젖혀지는 의자는 제가 숙면을 취하기에도 너무 편안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버스가 정차하길래 깼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의 휴게소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유럽에서 흔히 마주치는 휴게소와는 차원이 달랐는데요. 한국의 휴게소는 거의 쇼핑몰과 다름없는 수준의 깨끗한 시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파는 음식의 질도 상당히 높았고요. 그곳에서 저희는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사 먹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억지로 입으로 집어넣어야 했던 일반적인 유럽의 휴게소 음식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은 앞으로도 한국 여행을 하며 어떤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몰라 설레이는 기대감 같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기했던 휴게소를 거쳐서 미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보란의 집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 대구에서는 여행할 곳이 많지는 않으니 자동차를 타고 대구 주변의 다른 도시들을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미라가 운전면허가 있다고 했어요. 미라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된다며 관공서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운전면허 갱신 기한을 초과한 상태여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땄던 운전면허를 이제서야 갱신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라의 신분증을 보고 그때 그녀의 나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저보다 한참 많아서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어려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는데 미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도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도 있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면 또 그렇게 쉽게 친구가 되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미라는 이제부터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면허 갱신 기한 내 외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갱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자신의 운전면허가 유효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일처리가 빠르니까 저는 그래도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몇 달씩 걸리는 것은 기본인데 한국 사람들은 관공서도 일처리가 매우 빠르다며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미라는 근처 관공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아 출력을 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출입국 기록이 적혀져 있는 서류였습니다. 누가 봐도 관공서에서 발급해야만 하는 서류였는데 관공서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이렇게 집에서 서류가 인쇄되어 나오니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믿지 못할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미라는 그 서류를 가지고 근처에 있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미라를 따라갔다가 거기서 또 한 번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기존의 면허증을 반납한 뒤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했으며 그 촬영한 사진을 바로 새로운 면허증에 새겨서 새 면허증이 완벽하게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으며 저는 미친 한국의 속도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몇 달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모든 절차가 눈앞에서 바로 진행이 되어버렸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한국의 일처리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니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걸릴 줄 알고 면허증이 나오기 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주변을 둘러보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라 몰래 대구에 가보고 싶은 곳을 검색해보고 있었고 거기에 데리고 가달라고 말할 계획이었거든요. 저희는 시차 적응을 마치는 며칠간 대구에 머물며 대구 주변의 번화가에도 가보고
등산도 해보는 시간을 가진 뒤 미라의 새 면허증과 함께 미라의 부모님이 빌려주신 자동차를 타고 부산이라는 대도시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면허를 취득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운전은 매우 서툴더군요. 미라는 차 유리 뒷면에 초보 운전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채로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미라가 실수하거나 느린 속도로 운전을 할 때마다 그 스티커를 보고 알아서 잘 피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쾌적한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라는 도시가 멋지고 볼 것이 많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탈리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인 제게 매우 친절한 편이었는데요. 특히 저희 부모님 또래의 머리가 하얗게 물들어 있는 한국의 어르신들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간단한 영어로 어디서 왔느냐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인사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외국인인 제게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 국가들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노인들은 가끔 동양인 관광객에게 여기 왜 왔냐는 말을 퉁명스럽게 하고요. 더운 여름날에 더워하고 있으면 더워서 힘드냐고 말을 걸어놓고 덥다고 말하면 더운데 왜 여기 이탈리아에 있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내뱉고는 하거든요. 제가 그런 장면을 지금까지 살면서 수십 차례 목격해왔는데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이 저에게 말을 걸 때 환영한다는 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국의 어르신들이 저에게 웃으며 말을 걸어올 때 긴장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나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며 싸워야 하나 무시해야 하나. 이탈리아 노인들이 동양인 관광객들에게 하던 짓을 내가 여기 한국에서 그대로 당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 그들은 저에게 환영 인사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마음이 너무 뭉클해졌고요. 그리고 그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을 때 내 앞에서 이탈리아의 노인이 차별적인 발언을 내뱉을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던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의 어르신들이 저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했다면 제 한국 여행은 정말로 끔찍했을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한국인들을 포함한 많은 동양인들이 받아서는 안 되는 대접을 받고 있어요. 한국에서 누군가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대우와 언성을 높여 화를 내고 있으면 이 한국 사람들은 당장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한데 이탈리아에서는 내 알바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곳을 지나쳐 갈 것이 분명하잖아요. 저는 한국을 여행하며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의 어르신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처럼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환영 인사를 건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등 불쾌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내 앞에서 이탈리아의 노인이 외국인 관광객에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면 절대로 참지 않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싸움 대상이 나로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 글을 보는 이탈리아인들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차별적인 모욕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이런 행태를 멈춰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저는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의 발전된 모습, 한국의 빠른 일처리 등 수많은 장점들을 보고 왔지만 이것만큼 더 뜻깊은 교훈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한국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된 이야기부터 천천히 글을 쓰다가 뒤늦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기는 해서 단순 여행기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글을 읽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국의 어르신들의 친절한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회사원으로 남편과 2명의 초등학생 자녀와 영국에 살고 있는 카렌입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드리게 된 계기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 한국 여행의 여정과 그 여행에서 제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예요. 제 글을 읽으시는 영국인 분들도 과거에 저와 같이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아무리 K-팝과 한국의 드라마가 성행한다고 해도 그건 보여주기식 국가 홍보용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저이니까요. 그런 분들이 제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한국에 대해 체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제가 한국에 대해 편견이 생긴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역시 미리 여행을 다녀온 제 지인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들 중 일부는 K-팝을 좋아해서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매우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의 도시 일부에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 문화 정립도 안 돼 있는 나라이며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대기 오염도 심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역시나 서양식 미디어의 뉴스 기사들도 한몫했죠. 저는 기사를 읽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제가 자주 보는 신문사에서 읽었던 기사 중 한국에 관해 기억나는 기사가 있어요. 그 기자는 한국의 도시 내 빈부격차, 농촌 지역의 낙후된 인프라와 교육 차별, 열악한 고용 환경과 산업재해를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국민성보다는 돈을 중요시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매우 부끄럽지만요. 마지막으로 3번째 이유는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일본 여행에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직업상의 이유로 일본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다양한 일본의 모습들을 다물어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있어서 썩 달가운 여행은 아니었어요. 일본에서의 크게 기억나는 2가지 사건 중 첫 번째는 제가 교토의 한 일식당에 갔을 때 마주한 불친절인데요. 그 식당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방 나올 만한 유명한 맛집이었어요. 물론 인종차별을 겪었다는 후기가 있었지만 저는 일본 사람들의 친절함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기에 그 고객의 기분 탓이거니 하고 그 식당에 방문하였죠. 그런데 제가 일단 주문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불러도 직원이 오지 않았어요. 일이 바빴던 것도 아니었는데도 말이에요. 식당의 손님은 저와 다른 한 팀뿐이었고 주방에서 요리하던 요리사와도 눈이 마주쳤는데도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웃으며 직접 직원한테 다가가서 영어로 주문했는데 그 직원은 영어를 알아듣지 못했던 것은 물론 번역기를 켜주지도 않았어요. 제가 손님인데도 불구하고요. 여행지에서 유명한 식당의 대처가 너무 아쉬웠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 식당이 이상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 한 달 정도 여행을 했잖아요.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일본인은 친절하다는 말과 다르게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조차 저를 향해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식당의 직원들은 제가 부를 때는 어물쩍하더니 제가 접시를 비우자마자 마치 제가 나가길 바란다는 듯 접시를 치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그들의 문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더 기분이 나빴던 일본에서의 2번째 사건. 제가 오사카의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을 때의 일인데요. 쇼핑하던 중 인종차별이라 느껴질 만한 경험을 했어요.
몇몇 매장에서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불친절하게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일본의 서비스 관념이 이상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옷을 고르던 도중 보니 매장의 다른 일본인 고객에게는 엄청나게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를 홀대한 그 직원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분이 안 나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매장에서는 제가 천천히 옷들을 살펴보고 있을 때 직원이 엄청 눈치를 주면서 저를 감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본어로 동료 직원과 속닥거리며 저에게 삿대질하던 사건도 있었어요. 이 사건들을 겪고 나니 친절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성행한다고 느끼게 되었네요. 아무튼 저는 일본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하고 나니 일본과 밀접해 있는 한국인들도 별다를 것 없다고 착각했어요.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만 동아시아 사람들은 음침할 뿐이라고 의심하면서요. 그런 제가 한국으로 굳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건 직업상의 이유와 제 삶의 목표 때문이었어요. 저는 전 세계를 돌아보며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진기에 담아내어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새 쉴 새 없이 외국 여행을 다녀야 보니 분쟁 등으로 가기 어려운 나라들을 제외하고 몇 국이 안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 여행을 한번 고려해보게 되었네요. 동료 작가들에게 물어보니 한국의 국민성은 다들 싫어했지만 그들이 찍은 한국의 전통적인 사진만큼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한국의 풍경을 담아내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어요. 자녀들을 제 어머니께 맡긴 후에야 제 한국에 대한 불친절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나라라는 인식을 뒤덮게 되는 계기는 공항에서부터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에 내려 입국 절차를 마친 후 저는 뒤늦게 제가 짐을 비행기에 두고 내린 걸 알아차렸거든요. 이미 도난당했을지도 모르고 누가 폐기해버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버리는 걸로 착각했으면 어쩌나 싶었죠. 그 가방에 미리 환전해둔 제 여행 경비가 다소 들어있어서 더 곤란했어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공항 직원이 다가오더라고요. 젊은 여성인 그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영어로 물어봐 주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던 건데 영어로 물어봐주는 그녀의 친절함에 내심 감동했어요. 직원은 응대 내내 적극적인 미소를 잃지 않으며 담당 부서와 즉각적인 연락을 통해 무사히 제 가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비행기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을 텐데 아무도 제 가방을 들고 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준 공항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여행객들을 미소로 조근조근하게 응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 당황했던 게 있는데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 타는 곳으로 향했거든요. 택시 기사님이 제 캐리어와 가방을 보자마자 직접 운전석에서 내려서 제 짐을 같이 트렁크에 실어주셨습니다. 이곳이 제가 불친절하다는 선입견을 품었던 한국이 맞는지 저는 슬슬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던지 하는 그런 의문이요. 그리고 택시기사님도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더라고요. 물론 현지의 영국인들처럼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제가 호텔로 향하는 내내 심심하지 않게 말동무가 되어주었어요. 한국의 문화와 관광 명소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면서요. 엄청나게 호탕한 기사님이셨는데 또 간단한 인사말과 감사의 표현을 알려주었네요.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문장 말이에요. 저는 택시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그 기사님은 제 짐을 트렁크에서 내려주는 건 물론 호텔 안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수월하게 체크인을 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대충 호텔에 짐을 내려놓고 택시기사님이 알려주신 근처의 대형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날씨를 미리 체크해뒀는데 예상보다 더 추웠던 바람에 옷을 하나 더 걸치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쇼핑몰로 향하면서 내심 긴장했죠. 위에서 말했듯이 한국의 이웃나라인 일본의 쇼핑몰에서
안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대충 둘러보다가 제 취향인 브랜드가 보여가게로 들어갔어요. 일본에서처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한국 직원은 제가 가격표를 몇 번을 뒤집어 보아도 몇 번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사지 않아도 절대 귀찮다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옷을 사지 않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개를 숙여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옆에 매장에 가서도 그런 친절은 멈추지 않았고 저는 일본에서 눈치 받은 사건과 너무 대조적인 한국 직원들의 미소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저에게 눈치를 주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죠. 오히려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들은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인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옷을 고르고 나온 후에는 배가 고파져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역시나 하던 대로 여행 전용 사이트에서 근처의 식당을 추천을 받아 향한 거였죠. 거기서도 직원이 밝게 웃으며 저를 환영해주는 것은 물론 영어로 주문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의 유창한 영어 구사에 놀랐던 것은 물론 제가 곧바로 선택하지 못하자 메뉴에 들어간 재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정성을 들여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죠. 앞서 말한 일본에서 직원들이 대충 저를 응대한 거와 차이가 느껴지시죠? 심지어 이렇게 과한 친절을 베풀어 놓고 한국 사람들은 제가 팁을 주겠다고 해도 거절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선입견을 품었던 제가 민망해질 정도였어요. 팁도 안 받는 직원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서비스가 뛰어나다고요. 제가 정말 국외의 많은 나라를 여행 다녔지만 한국 직원들의 서비스는 단연 최고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사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로 전통적인 경관과 자연 경관을 사진기에 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궁전을 방문해 야경을 찍은 후 다음날 아침 일찍 카메라를 들고 등산을 시작했어요. 높은 곳에서 도시의 전경을 아름답게 담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앞서 제가 한국의 서비스 직원들에 대한 친절을 경험했다고 작성했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한국의 일반 국민들에 대한 따스함이에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산행길을 가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내려오는 사람들과 올라오는 사람들이 마치 친구가 된 듯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물론 영국에서도 스몰톡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제왕국에 대한 차갑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란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계기가 되었네요. 선행길에 오르신 중년분 중에는 저를 보고 영어로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외국인 관광객에게 그들의 언어로 인사를 건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소중한 배려 아닐까요? 일본인들은 저를 보고 피하기 급급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정상에 다다를 때쯤 제 불찰로 발목이 삐끗해버린 거예요. 너무 통증이 밀려와서 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도 자각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고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내려오던 한 중년 부부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그들은 서툰 영어로 저와 소통을 시도하며 가방에서 파스를 꺼내 저에게 직접 붙여주었어요. 영국의 의사보다 더 정성 들인 태도로요. 그래도 통증이 쉽게 가시지 않는 저를 부축하여 근처 바위에 앉혀주셨어요. 그분들이 영어가 유창치 않았기 때문에 저는 번역기를 켜서 소통하게 되었지만 제가 직업상의 이유로 꼭 정상에 올라야 한다고 설명하니 그곳까지 같이 가주겠더라고 흔쾌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감동적인 배려인가요? 말이 통하고 통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곳은 저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눈빛이 존재하는 나라였습니다. 길을 막고 있음을 깨닫고 살짝 걱정했는데도 아무도 저에게 멸시 어린 시선을 던지지 않았거든요. 저를 정상까지 데려다 주신 중년 부부는 번역기를 통해 한국을 사랑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제가 연신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 왜 그들이 저한테 감사하는지 이해는 안 갔지만 마음만은 정말 따뜻해졌지 뭐예요.
저는 카메라를 통해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한국의 도심을 담기 시작했어요. 정말 경관이 따로 없더라고요. 직전날 방문한 전통적인 숨결이 살아있는 경복궁과는 또 다른 매력인 발전된 한국 수도의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니 너무 아름답고 감탄이 나올 뿐이었어요. 저는 기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여행의 일정이 사흘간의 촉박한 여정이었던 나머지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수도인 서울에서의 경험이 너무 좋았던 탓에 내심 부산에서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제 한국에 대한 선입견 중 하나로 지방과 수도의 빈부 격차도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아랫도시인 부산의 첫인상은 서울과 별다를 게 없었어요. 역시 깔끔하고 잘 정돈된 길거리는 물론 딱히 청소하시는 분들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굴러다니지 않는 길거리의 풍경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역시 부산하면 바닷가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약한 호텔 또한 바닷가 근처의 5성급 호텔이었고 저는 바로 그 길로 향하였죠. 거기서 또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가방을 제외하고도 촬영 장비가 무거웠던 캐리어를 2개를 들고 있었는데 저와 같이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이 제 짐을 버스에 올려준 거예요. 그 남성은 제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제 짐을 끌어주었어요. 신기하죠? 개인주의랑은 거리가 먼 모습이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성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필요한 도움은 제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산의 경관을 눈에 담으며 버스를 내릴 차례가 되자 저는 긴장해야 했어요. 이미 저를 도와주었던 승객은 자리를 떠났고 혹시 제가 캐리어를 내리느라 시간이 지체되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요. 저는 관광객으로서 한국에 온 사람이었고 한국인들에게 영국인들의 인상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웬걸 역시나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이 제가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제 짐을 내려주고 다시 버스에 올라탔어요. 오직 저만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던 거였죠. 어찌어찌 그렇게 한국의 해변에 도착했어요. 숨통이 탁 트이는 듯한 겨울에 해변이 저를 맞이했죠. 모래사장을 걷는 내내 쓰레기들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제 고향인 영국에서도 절대 볼 수 없는 청결이었어요. 어쩌면 시민의식이 선진국인 나라는 영국이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아닐까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따로 보이지도 않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이 정도로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시민의식과 뛰어난 국민성을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해변의 경관을 마음껏 담은 후 부산의 한 언덕 마을로 향했어요. 다양한 삶의 터전을 촬영하고 싶었으니까요. 정말 신기했던 게 마을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식당과 카페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메뉴판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없었던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직원이 영어로 설명해 주거나 번역기를 돌려주는 시기였기에 여행 도중에 소통의 부재로 인한 불편함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신기했던 점이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약하자면 제가 느낀 한국은 정말 청결하고 친절하고 미소가 아름답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며 국민성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한국을 떠날 때 저는 쉽사리 발걸음을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이렇게 다양하고 감동적인 경험들을 할 줄 알았더라면 일본에서처럼 한 달은 잡았어야 하는데 말이죠. 괜히 제 편협한 선입견으로 인해 좋은 기회들을 놓친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네요.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작품들을 전시회에 투고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감탄해주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미소만큼 저도 한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네요.
꼭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 나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